안녕하십니까. 주간 핵심 정치 쟁점을 되짚고 분석해보는 신경민의 정면 돌파 1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효은입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입니다. 오늘 또 첫 번째 쟁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한 열흘 정도예요. 정말 한 사람의 이름만, 한 사람의 얼굴만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리니까 갑자기 가슴이 뛰죠. 예. 그래서 내 친구 중에 김남국이라는 사람 있나? 제 가족에 김남국이라는 사람 있나? 싶을 만큼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열흘 동안 여기도 김남국, 저기도 김남국, 아마 하루 종일 김남국이라는 새 이름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동안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다 저희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까지가 최근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5월 5일에 김남국 의원이 재산이 15억인데 거기 60억 있었다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 소명에 이것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는데 어쨌든 김남국 의원은 자진 탈당을 했지만 아직도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지 다시 또 탈당계를 제출한 이후에도 김어준의 거기도 뉴스는 이제는 뉴스 공장이 아니죠. 거기에 달려가서 또 하소연을 했더라고요. 신경민 의원님, 이 열흘 동안에 일어났던 이 일련 사태 좀 복잡해요. 예. 지금 그러면은 뭐가 문제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팩트는 뭐 다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요. 지금 국민들이 묻는 것은 최초에 무슨 돈으로 시작을 했냐. 그러니까 돈의 소스가 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돈의 소스가 하여튼 지금 죽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무얼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굴려서 거래를 해왔고 지금 현재 상태는 뭐냐라는 게 1번, 2번, 3번 질문입니다. 근데 이 1, 2, 3번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뚜렷하게 답을 하지 않았어요. 기자들도 굉장히 불만인 게 이 세 가지 질문만 분명하게 답을 해주면은 이 얘기는 다 드러날 수 있고 김남국 의원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을 교묘히 바꿉니다. 현금화 했냐 그러면은 인출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예. 인출이 뭐냐 그러면 인출은 현금화하고는 다른 거다 바꾼 거다라고 그러고 지갑을 그러면 공개해라 그러면은 잘못하면 지갑을 공개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보도를 쭉 보면은 처음에 문제가 됐던 유맥스만이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마블엑스라는 게 KBS 보도로 나오고 그랬는데요. 다 이 코인들이 잡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랭킹 안에 들어가 있는 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잡코인에 굉장히 큰 거액인 것 같아요. 억대 내지는 몇십억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로 크게 하려면은 내부자 정보가 있지 않으면 못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내부자 정보는 뭔가 이게 지금 뇌물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을 넘어서 뇌물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근데 금방 말씀드린 1번 돈의 소스, 2번 그렇죠. 어떻게 돈이 거래가 됐고 3번 네.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지금 이세 얼마냐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5월 5일부터 이게 일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김남국 의원의 입으로는 확인이 된 게 없고요. 당이 지금 뒤늦게 조사를 해서 며칠 조사를 했는데 당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다만 에어드랍이라는 단어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글쎄요. 뭐 또 하늘에서 네.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에어드랍이 뭐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건 말하자면 일종의 업계에서 하는 프로모션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드랍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만 한 게 아니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에어드랍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에어드랍을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지금은 이제 이게 사실은 국민의 상식적 단어가 되어버렸지만요. 몰랐을 때는
그냥 꽁으로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김남국 의원은 이 에어드랍을 똑바로 알고 얘기해 하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드랍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어떻게 되면 이게 더 정확하게 어떤 분은 이게 프라이빗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관련자들한테 주는 거니까 말하자면 세일 포인트다, 세일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에어드랍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 예. 그럼 황 작가님 혹시 추가로 좀 밝혀낸 거 있으세요? 지금 뭐가 진실이고 그러면 또 김남국 의원은 좀 본인은 뭔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왜 탈당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또 김남국 의원을 또 엄청 또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맨 처음에 5월 5일 날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 바꾸기를 해왔고요. 그러면서 확인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이제 확대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본인이 LG 디스플레이를 이제 주식을 매도한 시드머니를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 60억 얘기가 나왔고 87억 얘기가 나왔고 나중에 110억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과정에서 저는 그 김남국을 실드 쳤던 그런 정치인들의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정청래 최고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용교 의원, 그 다음에 장경태 의원 등이 최고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김남국 의원을 실드 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유튜버들은 계속적으로 김남국 지키기. 그러니까 김남국 지키기가 이제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하면 네. 김남국 일병을 지켜야 한다. 그럼 김남국 일병을 왜 지키려 할까? 검소하니까. 김남국을 지키지 않으면 이 불똥이 나중에 이재명 체제에 금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남국을 전형적인 유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와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개딸과 결합되어 있는 대표적인 정치인인데 네. 그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으로는 이재명이 있고요. 중간 보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 있는데 이들이 일단은 그 김남국의 불법성 혹은 도덕적 타락과 관계없이 이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탈당을 했고요. 네. 탈당함으로써 당의 윤리심판원 그리고 당 진상조사위를 무력하게 하는 그리고 당에서 공고해서 내가 충실히 따르겠다 그랬던 이 코인의 매각과 관련돼서 다 그냥 도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한 명을 좀 언급하고 두 명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네, 호위무사를 대표적으로. 아직 안 네. 밝히셨어요. 김남국 한 명이 지키기. 이제 김어준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김어준이 TBS를 그렇게 좀 한편으로 망가뜨리고 밖으로 나와서 본인이 겸손은 힘들어 그러면서 뉴스공장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서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을 2차례나 출연시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출연 이후에 본인의 내용이 오후에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방송을 했었고요. 네. 다시 한번 5월 15일 날 월요일 아침에 또 방송 출연시키거든요. 근데 그 방송에서 상임위 때 본인이 거래한 건 잘못했다라는 자백을 이끌어내지만 몇천 원 거래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이걸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크게는 110억 원 정도 거래했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몇천 원 거래를 위해서 접속을 한다? 그러니까 몇천 주가 아니고요. 네. 몇천 코인이 아니고 몇천 원.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다라는 얘기로 국민들을 다시 또 분노케 하고 정말 어이를 상실하게 만드는데 또 한 명은 지금 장외에서 틈틈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진입을 노리고 있는 손혜원입니다. 아, 요즘 또 다시 나오십니까? 네. 이 손혜원 의원이 지금 김남국 지키기에 자기가 나서겠다.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당 창당을 해야 한다. 그리고 김남국을 출마시키는데 광주에 출마해라. 우리가 밀어주겠다. 아니면 비례대표로 우리가 김남국을 다시 정치인 그 배지를 달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하. 광주에 광주요? 출마하라고 한 건요. 제가 보기에 이게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 지금 돈봉투에 관련된 것도 광주가 많이 연결돼 있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2021년 경선 과정에서 광주의 언론 시민단체가 김용에 의해서 돈으로 관리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뜩이나 지금 명예회복 그리고 이런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명예가 실추된 광주를 다시 이런 본인 스스로도 문제를 지적하고 당에서 윤리심판원과 진상조사단을 만들 만큼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의 광주 출마를 권유한다? 아, 그러니까요. 아, 참, 이건 정말 손혜원이란 예. 사람은 네. 정치권에서 정말 네. 대표적으로 선무당 작두탄다. 그러면 저희 신경민 의원님, 아니 김남국 의원은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맨 처음에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 진상조사의 범위를 가지고 뭐 하다가 갑자기 뭐 김남국 의원이 탈당해버리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원한데 잘 됐다 이런 건가요? 지금 민주당에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탈당은 사실 본인의 탈당계를 내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탈당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만약에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이후에 탈당계를 내게 되면은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지금 현재 그게 아니고 조사위원회를 하는 단계에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지금 말로는 조사는 그래도 계속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이 빠진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이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이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국회윤리위에 당의 이름으로 제소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당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죠. 이건 힘이 있습니다. 네. 국회 윤리위는 대부분은 작동이 안 되지만 만약에 작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국회 윤리위는 정말 무섭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뺏어버릴 수 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조치죠. 물론 국회 윤리위가 보통 때는 잘 작동은 네, 안 네, 돼요. 네. 국회 윤리위로 우리가 많이 가져가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번 건은 김남국 의원 건은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 제소를 우리 당이 하겠다라고 결의를 하는 순간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되고 국민들한테도 민주당이 달라졌네 뭐 이런 의사의 표현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될 텐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지금 일요일에 박광원 의원이 4월 28일에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 이후 그때 뭐 깜짝 놀랐잖아요. 네, 비명계의 원내대표가 됐다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 당이 달라지려고 그러나 뭐 이런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혁신의총을 준비를 해가지고 지난 일요일에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예. 여기서 사실은 그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의총 직전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계를 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참 묘하지 않아요? 예. 이게 뭐가 짜고 치는 건지 네.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본인이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할 얘기가 조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죠. 물론 말로는 그래도 조사위원회는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힘이 많이 빠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혁신의총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국회 윤리위에 당의 이름으로 직접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만 빠진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의 전문가가 포함이 된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외부가 또 빠졌습니다. 또 제한업사라는 표현도 빠졌습니다. 제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 무기한이라고 박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무기한은 뭐 만약에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여튼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을 하여튼 무조건 이런 식으로 뒤집어 엎는 경우에는 당도 최대한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야 됩니다. 근데 그 혁신의총이라는 게 뭐 뻔한 얘기만 했어요. 엄정조사위에 징계하겠다. 뭐 윤리구범에 벗어난 모든 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 윤리기구를 상시감찰기구로 하겠다. 코인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겠다.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 이건
완전히 공자님 말씀만 몇 개 한 거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외부 빠졌죠. 제한 없이 빠졌죠. 그리고 구체적인 반성이 이 문안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만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국회 윤리제소 방안을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많은 의원들이 6시간 동안이나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결정적인 문구가 빠지게 된 건 지도부가 반대했고 특히 대표가 반대를 한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또 대표는 자기는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빠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뭐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당내 조사 직후에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조건을 하나 다뤄주면 됩니다. 국회윤리제소가 그렇게 절박하고 긴급하고 기묘한 것이라고 그러면은 조건을 앞에 하나 달 수도 있고 조건 없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정말로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지도부가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서 못하게 됐다라는 변명은 이건 말도 아닙니다. 이건 지도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사안이라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의총에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지금 매우 부끄럽게 돼버린 이런 식의 물타기 의총을 하는 경우에는 이건 또 얘기가 정말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걸 이제 월요일 아침에 발표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제가 잠깐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민주당 쇄신의총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쇄신의총은 박강원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정말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작심을 하고 한 거죠. 그 직전에 이제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5월 14일 일요일에 의원들이 모여서 6시간 동안 했다고 하고 그의 결과물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절박한 마음으로 쇄신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았는데 들어보니까 뭐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이냐. 새로운 거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그 이후에 나온 거는 아니 윤리의 제소가 그럼 가장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막았다더라. 이게 뉴스가 나왔고 또 이재명 대표는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 170여 명이 모여서 당 쇄신하자고 모여서 하는 거의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태고요. 이제 의총하고 나서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 회의는 그 의총의 어떤 그 모은 것을 받아서 민주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쇄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이걸 끌어나가는 사람은 이재명 당대표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걸 지금 이제 신경 의원님께서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총을 일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하는 건데 최고위원회 그 장면을 모습을 보면은 이게 과연 쇄신 의총을 한 당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의총은 국회의원들의 의원총회인 것은 맞지만요. 이것이 지금 당 차원의 중차대한 문제를 다룬 것이면은 당 차원의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당대표가 그 의중을 실어서 발표를 하는 게 맞는데요. 슬쩍 마이크를 옆에 있는 원내대표에게 넘기면서 이건 국회의원들의 모임에서 한 거니까 원내대표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몸짓을 보인 것은 이건 국회의원들끼리 한 거니까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라는 몸짓으로밖에 안 보이고 더군다나 그 내용도 결정적인 앙코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앙코를 누가 어떻게 뺐는지도 지금 불명확한데 내가 뺀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또 빠지는 형국. 이 도대체 당이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이 정말로 쇄신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당이 그냥 이번에도 뭐 얼렁뚱땅 뭐 능구렁이처럼 넘어가겠다는 건지 이걸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내대표가 발표를 하게 되는 이 모습이 현재
민주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더군다나 안고가 빠진 쇄신의총의 결과를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게 되는 이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김남국은 또 김남국대로 나가가지고 또 엉뚱한 소리 자꾸 하면서 자기 편을 들어주는 유튜버들한테 가서 쪼르륵 뭐 해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반성한다고 볼까요? 반성에 비읍자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민주당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쇄신하겠다는 의청과 다르게 정말 우리는 더 절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황 작가님, 절박한 마음을 당하면서 이 남국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남국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지금 코인게이트로 커져가고 있는 이 김남국 의원의 문제 그리고 이제 탈당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당은 당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부재함을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민주당의 한편으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표의 의지가 없음도 보여줬지만 당 스스로 자기들의 한계를 딱 그어버렸다.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결국 검찰 소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기관이 결국은 이 문제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검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회 차원의 그 전수조사, 이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한 코인 보유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또 하나는 2021년에 LH 투기 사건이 있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네. 이제 이와 유사한 국민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검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검찰은 작년 10월과 11월에 이미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영장까지 청구했었는데 저는 그 이후에 그럼 검찰이 여기서 손을 놨느냐 그게 아니고 법원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좌절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빌드업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김남국 의원 한 명을 터뜨렸지만 추후에는 민주당 혹은 더 넘어서 국민의힘에 관련된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발 국회 흔들기 혹은 정치권 흔들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P2E에 관련된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그 코인이 거래될 수 있다라는 업계 수건사업 해결에 앞장섰던 정치인들이 아마 타겟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이런 도덕적 타락 그리고 앞으로의 뭐 법률적 문제가 야기한 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 정치 실패를 입증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개혁적이지 않다라는 신경민 의원님의 평소 우리가 지론이 더 개혁적인 거 아닙니까? 지론이 드러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봉투와 연결돼 있던 86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 일선에서 그들의 신뢰를 스스로 좀 망가뜨린 계기가 됐고요. 여기에 86 정치인이 또 그늘을 침으로 보호막을 침으로써 이 김남국 의원에 관련됐을 때 그러면서 돈봉투에 이어서 또다시 신뢰 상실됐고요. 또 하나는 사이다 정치의 몰락. 그러니까 사이다 정치로 가장 성공한 정치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청래 뭐 등등 방송에 많이 나와서 뭐 개혁을 외쳤던 하지만 뒤로는 아주 타락한 그런 민낯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청년 정치, 사이다 정치 그리고 더 나아가선 86 혹은 80 세대의 정치적 몰락. 이 세 가지를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황 작가님이 333 이걸 아주 그냥 잘해놓고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을 좀 꼭 붙여야 될게요. 제가 질문 좀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전혀 뭔가 자정 능력 있고 쇄신의 의지가 없다고 했는데 아니 왜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박강원 의원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선출한 의원들 아니 이렇게 그리고 6시간 의총을 했다고 하면 뭐 이랬네 저랬네 얘기들이 흘러나와고 뭐 싸웠네 어쨌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하여튼 제 질문의 답과 함께 의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죠. 지금 21대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국힘당의 문제도 좀 공통적이긴 해요. 21대 의원의 문제 중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지금 현재
최대 계파는 사실 관망파입니다. 아하. 네, 관망파도 침묵 관망파입니다. 관망파? 근데 아. 비밀 투표가 있을 때는 가끔 나와요. 근데 그게 1차 체포동의안 때 그게 2월 27일이었죠. 그때 조금 이거 뭐가 좀 있구나. 네네네. 민주당 안에 다 친명만 있는 건 아니구나. 친명과 비명이 아니구나라고 그래서 보여줬죠. 그 이번에 이제 박광원 의원을 압도적 다수로 1차 투표에서 원내대표로 당선을 시킬 때 이것도 뭐가 있구나라고 보여준 겁니다. 침묵 관망하다가 비밀 투표 때 가끔 불쑥불쑥 드러나는 관망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나는 친명 편을 들지는 않았다라는 걸로 자위를 하는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혁신의총에서도 나는 내 얘기를 했다. 근데 이번에 이 의총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비공개였어요. 그리고 브리핑을 통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목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이 친묵 관망파들은 나는 명편을 명백하게 들지 않았다라는 걸로 자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당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정을 헝클어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윤도 싫고 명도 싫고 다 싫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윤명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제 몫을 하는 것이 지금 국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적으로는 다음 총선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건 좀 당이 죽느냐 사느냐 엎어지느냐 뒤집어지느냐의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은 매우 심각한 중증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한복판에 친묵 관망파들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명편을 들지 않았다라는 걸로 자위를 할 때가 아니고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회 윤리위에 당이 제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으면 비공개 의총에서 얘기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그걸 만약에 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하지 않으면 왜 대변인 너희들은 브리핑을 하지 않느냐? 왜 브리핑을 편집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왜 최고위원회에서 대표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하느냐? 그리고 박광원 대표 당신 똑바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최소한 이재명 편을 들지는 않았다라는 걸로 자위를 할 때 당은 자꾸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미 병이 굉장히 깊어졌고요. 이 친묵 관망파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입을 닫고 있으면 이 병은 치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사람이 또 얘기를 했어요. 맨날 입을 여는 몇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몇 사람한테만 마이크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비유하자면 일제시대에 골방에서만 독립운동을 외쳤던 그런 사람 같고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면 숨은 독립군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기회주의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지금 이대로 골방에서만 지금 독립을 외치면 안 됩니다. 독립을 그러니까 외칩니까? 나서서 더 큰 목소리로 민주당 스스로의 자정 목소리 그리고 쇄신의 목소리를 내야지 지금처럼 작은 목소리로 남들이 듣기 두려울까 봐 안 들리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당내 정치인들이 이게 결국은 내년 표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평가가. 그래서 더 큰 쇄신의 목소리가 밖으로 들려야 한다. 그 정도는 돼야 민주당에 표를 주고 또 다음 정권을 맡길 수 있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쇄신 의총까지 나왔는데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할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 탈당했고, 뭐 나름 그래 쇄신하겠습니다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당의 쇄신 작업들을 기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시간만 버는 거 아닌가 그런 상태가 들고요. 쇄신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나 오래된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시도한다는 게 쇄신인데
저는 이제 어감이 비슷하다 보니까 세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세신이 몸을 씻는다는 거거든요. 몸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요 정말 오래된 관행 나쁜 거를 일거에 무슨 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보이는 이것부터 좀 씻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쇄신의총을 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보통 의원님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뭘 좀 올리는데 전혀 뭐 그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별로 여론화나 이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민주당이 그 다음의 단계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좀 막막한 것 같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와 또 등등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민주당의 쇄신의총회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더 두 분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제가 저질 유펜정 얘기를 했는데 저 이번에 아주 그 전형적인 모델을 김남국 이 사태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질 예, 유튜버하고 저질 팬심 그리고 이제 저질 정치인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저질 유펜정이 우리 정치를 망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시에 보여줬고요. 근데 이 틈에 또 뭐 광주 운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 분들이 엄청 화가 날 것 같고요. 이게 민주당이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광주 분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돈봉투 때도 그랬고 그 전에 김용, 뭐 정진상 이런 사람들 때도 그렇고 21년, 22년 이래가지고 광주에 그 모욕을 당한 걸 생각하면은 광주 분들이 아마 굉장히 화가 나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또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이건 하여튼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광범한 민주당으로 해석이 될 개연성이 있어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저는 그 현재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게이트 문제는 특히 젊은 층, 2030층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분들에게 제가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이 김남국 의원이 조성한 지금 그 초기 출자금을 해명하지 못하는 이 자금은 지금 뭐 이게 60억이든 87억이든 뭐 110억이든지 간에 결국은 국고로 환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 이 문제를 단죄하지 못하면 저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지키기 운동, 김남국 후원금 보내기 운동 그러면서 인증샷을 보내고 등등 하는 분들 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스로 사고하고 늘 사유하고 의심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 몇몇 유튜버들 그 장사 그러니까 정치를 장사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순실 300조 숨은 재산 찾는 것도 중요했지만요. 예, 김남국 의원 지금 얼마 있는지 잔고가 얼마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이게 한 10일 정도를 도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에 대해서도 사실 엄중하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뭐 1년 동안 뭐 했냐, 못 살겠다. 이 정도 얘기만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간호법이 당정회의를 통해서 제1을 요구를 또 건의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방송법 처리 문제도 있고. 근데 이거보다 더 핵심인 게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이잖아요. 조금 이따 뭐 시찰단이 간다고 하고, 뭐 G7 회의나 등등등등 일련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런 거 가지고, 코너에 몰려서 정말 도덕성이나 그 여당에 대해서 싸우는 투쟁력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정말 윤석열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금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신경민 의원님, 지금 1년에 지금 이 윤 정부의 지금 뭔가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약간 스산한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뭐 1년을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랑을 네. 많이 했죠. 네. 근데 지금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이 뭐 자랑을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은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사실 1년의 현상 내지는 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싫은 소리를 절대로 듣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100일 기자회견 한 번 하고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도어 스태핑은 저는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도어 스태핑도 사실 MBC 사태 때문에 이제 그만두게 된 거, 그마저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언론하고 대면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뭐 간담회로 얼렁뚱땅 넘어가는데요. 그건 뭐 그거고요.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아주 굉장히 불길한 사인들이 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이 거의 임박했어요. 네. 근데 임기는 사실 지금 거의 끝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시도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그 윤 정권 내부의 그 움직임 내지는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고요. 한동훈 장관하고 참여연대하고 사흘 동안 치고받고 싸웠어요. 아하. 그게 이제 뭐그 장관 물러나야 될 순위 1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참여연대가 진짜 뭐 중립적인 기관이냐 뭐 하면서 싸웠는데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 쪽은 뭐 거의 이미 태풍이 진입해 있거나 아니면 폭풍 전야이거나 뭐 그런 상황입니다. KBS 경우에는 앵커가 일부 교체가 됐고요. 프로그램 연성화 작업이 시작이 된 것 같고요. MBC는 폭풍 전야고요. YTN은 지금 주인을 찾으려고 지금 하는 순간이고 아마 거의 다 이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루머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주인이 지금 어딘가에 있고요. SBS도 비슷하고 광주 방송입니다만은 서울에 스튜디오를 두고 맹렬하게 그 보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KBC도 네. 뭐 그렇다는 얘기들이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쿠시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현안이 지금 시찰단인데 시찰단은 진짜 시찰단이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수학여행이나 관찰단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슈가 잠복해 있는데 하여튼 후쿠시마는 MB 때 광우병 사태처럼 당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여권에서 공공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후쿠시마와 광우병이 뭐 비슷한 건지 본질적으로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만은 자꾸 비슷하게 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고 광우병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있어요. 예,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다음에는 지금 방송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법을 하루빨리 거부를 해가지고 물론 야권은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것도 빨리 해가지고 방송 관련과 NGO 관련을 교통정리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 1년 이후의 일들, 다가올 일들을 처리하겠다라는 결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외교적으로는 G7에서 G8을 이번에 결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G8 후보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G8 문제에 어떤 그 가르마를 타는 일들을 지금 맹렬하게 물밑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외교가에서는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이 물론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이번에 할 거고요. 이렇게 따지면 시민단체 관련 그리고 방송과 언론 관련을 미리 마사지를 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네이버하고 나온 그 포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뭐 사실 뭐 박대출이나 뭐 이런 박성준인가요? 박성준 예, 예, 뭐 예. 이런 분들이
사실 이걸로 좀 뭔가 한 건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황들이 이런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슈가 한 열흘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뭐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의 뭐 징계나 이런 거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엉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저 당은 더 민주당보다 더 심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건이 나오다 보니까 국힘 쪽은 다 사라졌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것도 지금 다 없어진 것 같고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이명박 정부처럼 되지 않겠다. 그때 초기에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때 이제 5년 내내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특히 지금 또 윤석열 정부의 상당수가 또 이명박 정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마 이제 아픈 경험 때문에 교훈이 많은데,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몇 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민사회를 대놓고 압박을 하고, 뭐 언론에 대한 뭐 이런 건 항상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투쟁도 해줘야 되고, 이걸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황 작가님의 지지자들 분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 견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지지자들은 김남국 의원처럼 잘 싸운 의원 있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 지금 정부 여당의 NGO 힘 빼기 그리고 언론 길들이기가 이게 뭐 공개적으로 하면 좋은데 어찌 보면 스텔스 기동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지금 민주당은 코인 문제, 돈봉투 문제 등등, 뭐 민영배 복당 문제 등등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등으로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자중 질환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모든 사안을 다 진영 논리로 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남국처럼 스스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까지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이 당내 분위기일 경우에는 이런 실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진영 논리의 예가 바로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민희라는 편향적 시선을 보였던 분을 내세움으로써 그러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세울 경우에 우린 또 우리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추천을 했죠 민주당에서. 네, 아직 임명은 되지 않고 있지만 예. 뭐 계속적으로 임명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정부 여당에서 센 카드를 내밀더라도 우리는 반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방송법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지금 정부 여당 마음대로 언론의 이사진 그리고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 그리고 대안적 시각을 민주당이 못 만들 수 있는 환경 속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핵심은 저는 김남국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지금 이런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중심에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별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도 얘기도 좀 많이 쏙 들어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요. 하도 워낙 사건이 아주 많아가지고. 크게 있는데 네. 지금 수면으로 나오려 하는데 자꾸 다른 일이 덮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워낙 이 사건이 많다 보니까 또 이 위기는 남들의 위기는 나의 기회다.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이 민주당이 어수선한 상황에 민주당이 다시 자랑스럽게 복당하신 분들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나는 하여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돈봉투 사건도 어떻게 됐는지 약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돈봉투가 그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김남국 의원의 이 쨍그랑 코인 사건이 터지면서 돈봉투를 싹 덮었나? 그런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복당하신 분 얘기를 제가 좀 꺼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4월 28일에 임기가 끝났고 그날 이제 박광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뭔가 이제 다 복당을 시키고 가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좀 잊고 계셨을 거예요. 또 이름 있는데요. 그래서 신계륜 전병헌 의원 복당 심사가 있었고 복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보면 김홍길 무소속 의원이죠. 더불어시민당 비례 14번으로 당선됐다가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명을 했어요. 그랬고 민영배 의원도 다시 복당을 했고 신계련 의원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서울 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로비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도 e스포츠협회에서 뇌물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신계련 전병헌 전 의원들이 작년에 2022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사면이 됐고 얼마 안 돼서 또 복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참 이런 거에 있어서는 통합적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렇게 정말 무슨 뇌물을 받아서 막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시 이제 복당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돈봉투에 관련된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기는 기회다. 예. 돈봉투와 복당.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내구 의원이 강내구 전 감사죠. 네, 강내구 감사회장, 전 예. 감사가 조사를 받고 있죠. 구속이 됐으니까요. 네, 두 번째에서 구속이 두 번째.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 원외한테 돈봉투를 돌린 건 인정을 했고, 네, 50만 원. 네, 나머지 부분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건 윤관석 의원을 소환해서 물어봐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한 김남국 사태 때문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수사는 꾸준히 진행되고 네, 있다는 네, 거고 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게 지금 21년도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 22년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22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지방선거 때 이때는 지방선거 때니까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항을 하고도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쭉 말씀하신 부분은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는 제명이니까요. 그때 투기 의혹으로 뭐 이렇게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제명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당무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당무위 의결 절차가 남아 있고요. 신계륜, 전병헌 두 분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4월 28일 날 그 서프라이즈로 박광훈 의원이 되고 되는 그 뉴스가 터져 나오면서 사실 일간지나 일간 미디어들로부터는 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돈봉투 사태 와중에서 이렇게 부정부패 관련자들이 집단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이게 뭐냐라는 그러네요. 의미가 예. 있고요. 이게 좀 공당으로서 입으로는 맨날 개혁 쇄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조치를 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을 찾겠지만은 방탄정당이라는 얘기를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 의도야 뭐 잘 모르겠지만 너네들 방탄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요 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쇄신을 입에다 달고 살아도 시원찮은 판인데 쇄신 얘기를 뚜렷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민주당이 참 그러니까 도덕성 그죠. 이게 참 그냥 도덕성의 문제라고만은 좁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황 작가님. 그 세 가지? 지금 이번에 세 가지를 준비 못했고요. 네네네. 10가지를 준비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 복당된 의원들을 보면요. 지금 신계륜, 전병헌 전 의원이 복당했는데 이분들이 다 뇌물 혐의가 있는 분들이고 지금 부동산 문제로 제명됐었던 양이원영 의원이 복당했고요. 그리고
지금 김홍걸 의원도 부동산 문제, 윤리심판원에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겠다는 거거든요. 거의 이제 결정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윤미향 의원까지 결국은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당의 도덕적 잣대란 건 무엇인가? 양양자 의원도 있네요. 양양자 의원은 스스로 아마 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천을 민주당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저는 민주당의 이 도덕성의 잣대는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분 말씀을 드리면 이상희 교수님의 복당에 관련된 걸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희 교수님은 대선 전 2021년 정책 토론을 제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반대하면서 이건 정책 토론해야 한다. 아, 그거 반대했다가 징계 받으신 네, 분이시죠? 민주당의 그 정강 정책과 이게 이율 배반된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그 책사들 옆에 있는 경제 관련 스텝에게 토론을 제안했었는데 여기서 이분에게 갑자기 징계가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탈당했었는데 저는 이상희 교수가 과연 이분들 정치적으로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과연 도덕적 우위에 있는가? 누가 복당? 민영배가 돼야 되는가? 이상희 교수님이 돼야 되는가? 전병헌 신계륜이 돼야 되는가? 이상희 교수님이 돼야 되는가? 이게 바로 저는 도덕성의 잣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변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은근슬쩍 비리는 사람들 받아들이면 뒷문으로 다른 이슈가 막 커져 있을 때 뒷문으로 받아들이면 결국은 신선한 사과도 거기에 썩은 사과 한두 개가 들어있으면 다 상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오물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뭐 사소한 것도 아니고 이상희 교수님처럼 정책적 소신으로도 징계받고 나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렇게 뇌물 받고 실형까지 사신 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이번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당을 잠시 떠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민주당에 애정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이기보다는 뭐 잠시 나 좀 그냥 좀 소나기 좀 피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원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꼼수 탈당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또 지지자들이 이원 의원한테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항상 우리가 당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얘기가 뭐니까 국짐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으로 가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게 전 도덕성 기준일까요? 이제는 저는 도덕성까지는 뭐 논하지 않더라도 충성심인 것 같아요. 아니 법률적으로 최소한 검찰에서 기소될 정도면 저는 당직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깨졌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면서부터 작년 5월 28일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토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본인은 나는 당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작년 5월 28일 당대표 취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1년 가까이 돼가는데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먼 과거로 퇴보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에 대해서 당 안에서도 이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얘기를 좀 했죠. 쇄신 얘기를 하니까 또 항상 거기에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너희들 수박이냐? 너희들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원우 의원은 상당히 이제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응원을 하면서 뭐 기자회견 이렇게 주선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이원우 의원이 청년들을 비난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비난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원우 의원이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개혁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청년 편에 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또 뉘앙스가 기존에 그다음에 이원 의원은 어쩔 때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했다가 또 아니다 이 체제로 가야 된다 약간 또 아리송한 이런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이렇게 나서서 발언하는 거 혹시 고쳐가실 거 있으세요? 네, 이현 의원이 뭐 여러 차례 갈지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겠다 했을 때는 친 이재명적인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반 이재명 전선에 선을 트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또 이제 김남국 의원에 관련돼서 청년 정치인들을 옹호함으로써 반 김남국, 반 유튜버, 반 이재명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도 체제를 좀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지도부가 좀 흔들리면 비대위가 12월 29일 전이면 아마 만들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원우 의원이 몸담고 있는 제가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SK계라고 불리워지는 워낙 뭐 최태원 예. 회장이 아니고요. 네. 정세균계의 네. 대표적인 네, 한 의원이죠. 대표적인 인물로서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대위를 맡을 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본인은 그 밑에서 이제 그렇게 깊은 뜻이 네, 있습니까? 마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원우 의원의 발언은 항상 그 뒤에 있는 한 발 더 앞을 더 내다보는구나. 코노테이션을 좀 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좀 그렇게 읽으셨나요? 이원욱 의원이 이 SK 계열에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SK 계열 안에서 발언을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원욱 의원 얘기를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면 SK계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번에 원내대표를 나온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뭐지? 하는 얘기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지금 금방 황 작가가 말씀하신 그 발언을 들으면서 이건 또 뭐지? 이거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니고 이게 뭐지?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기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원욱 의원은 굉장히 미래를 특히 당의 미래를 앞서서 예견하면서 본인의 거취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예측과 예상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풍향계군요. 예, 참 지금 뭐 전국도 그렇고요, 민주당도 그렇고 너무 정말 하루하루 무슨 일이 있는가 이거 너무 급급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원욱 의원처럼 한 발 더 앞서가서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게 어떤 시나리오든지 그림이든 그게 어떤 현실로 되는지 그 결과하고 상관없이 좀 그렇게 앞을 내다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프로가 저희 프로 아니겠습니까? 신경민의 정면 돌파야말로 과거에, 현재에만 급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미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의 현재를 걱정하면서 미래까지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광고 안 했습니다. 네, 신경민의 정면 돌파 12회인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 광고 안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힘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진짜 정치 너무한다. 아유 이게 뭐냐. 윤석열 정부 1년. 아유 정말 힘들어 죽겠다.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기운 빠지고 지칠 일만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도 하루에도 몇 초 동안은 몇 분 동안은 즐거운 일, 힘나는 일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신경민의 정면 돌파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간 정치 핵심을 되짚고 분석해보는 신경민의 정면 돌파 12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